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15개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파트는 사회복지 실천론 내용인데 기술론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묶었습니다. 휘리릭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례관리자들은 A 사례관리 팀장의 슈퍼비전에 불만이 많아요. 다른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B 클라이언트에게만 유독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야,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 후유증이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B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전이라는 말이 있고 역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투사시켜서 감정을 표출하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그때 억압됐던 감정을 투사시켜서 표출하는 것을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자기를 투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나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때 나는 그가 되게 학대를 당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허용돼 보지 못한 경험들에 대한 억눌린 감정이 있는데 이게 투사가 되면서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 괜찮아라고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라고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을 해주게 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과거를 지금 투영하고 있는 이런 거라 해서 얘는 역전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집단성원 A군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해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말과 말이 불일치하거나 말과 행동 혹은 행동과 신념 등이 불일치할 때 그걸 인식시켜주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다라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기법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은 클라이언트가 했던 말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축약해서 핵심만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요약은 보통 어떤 주제를 다루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그 전에 했던 주제에 대해서 요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기가 끝날 때 오늘 회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때 지난 회기에 있었던 요점을 요약하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요약을 사용하는 거고요.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너무 두서없이 장황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A도 얘기했다가 B도 얘기했다가 C도 얘기했다가 D도 얘기했다가 그럴 때는 초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A, B, C, D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저랑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해서 이거냐 이렇게 초점을 잡도록 하기도 하고 원래는 A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B나 C 다른 얘기들을 자꾸 끌고 올 때 선생님 우리 A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A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초점을 명확히 하는 기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재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보통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문제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좀 더 긍정적인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재명명, 재구성, 재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링은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모델링, 시범을 보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사람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 상상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지지는 클라이언트가 활용하기를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절차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델링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지는 클라이언트를 수용해주고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의기소침해할 때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힘내서 해보자.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가 격려, 힘을 내도록
그쵸? 주저하지 않도록 용기를 갖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는 결국은 해낼 거야 라고 확신을 전해주는 걸 재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격려나 재보증이 언어적으로 지지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도 행동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번은 모델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2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정보 혹은 사회복지사의 지식 혹은 이론 혹은 직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거. 아마 얘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고 자기가 도대체 왜 자꾸 이러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그 이면에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과 후회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혹은 저변에 도사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래서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 원인이 지식과 직관 혹은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보여준 이렇게 제시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설명이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해석은 상담 초기에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충분히 구축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재명명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재정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미 부여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법이에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어디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혹은 편안하게 혹은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나 해소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시원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만 도와줘도 상담 목표의 반은 달성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환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협상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저 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이걸 추상적이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게 모호하다라는 말을 써요. 클라이언트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래요. 기분이 좀 거시기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간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 지금 기분이 그저 그렇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자녀랑 지난번에 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얘기하나요? 싸웠다라는 것이 언어적인 다툼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명확화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화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를 명료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분명하게,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협상은 어떤 거예요? A와 B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일 수도 있고 기관과 사람 간일 수도 있고 기관 대 기관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내가 A나 B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이 둘 사이를 조율하는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할 때 이것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도록 5번. 환기는 앞서 얘기했어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클라이언트가 말과 행동, 말과 표정 혹은 행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는 걸 인식시키는 기법을 뭐라고 얘기했죠? 얘가 아니라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춘기 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면담을 하는데요. 아니요 막 이러면서요. 막 진짜 마음 같아서는 미행이라도 하고 싶고 이러면서 막 전화 내용을 엿듣고
가방도 뒤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지난번 상담에서는 친정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녀는 믿어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 방금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건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 아니냐. 뭐죠? 어제 지난번 했던 말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이거 지금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를 직면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사례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자는 중도장애를 가진 A가 재활에 동기를 갖도록 면담을 지속하면서 그쵸? 면담을 계속했어요. 이거는 상담가 역할에 해당합니다.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지하였습니다. 자,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 인근 직업재활기관과 일자리 지원센터의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협의하고 이건 뭐죠? 연계를 한 거거든요. 인근 서비스와 이 사람을 연계를 한 건데요. 이런 연계하는 역할을 브로커, 중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취업을 할 권리가 있는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너무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금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들의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확대돼야 돼라고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면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클라이언트 편에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이구 중계자.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중제자 아니에요. 중계자가 맞아요. 중계자가 맞습니다. 어이구 잘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근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건 중계자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1번의 중재자는 아까 이 협상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중재를 한다라는 건 A와 B 사이의 갈등과 불화와 의견의 불일치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율해서 좀 의견을 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를 중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A와 B의 갈등 상황에서 내가 A나 혹은 B의 편에서 그쪽 편에 좀 더 유리해지도록 조율을 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시된 사례에서는 뭔가 갈등이 있어서 A와 B를 중재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수행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럼 3번의 조력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조력자라고도 얘기하고 조성자라고도 얘기해요. 영어로는 enabler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기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력과의 역할도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정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코디네이터예요. 코디네이터 조정의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자리 여기와 여기에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기관과 협의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조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중개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중재자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외 질문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족 치료 모델들을 배우다 보면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서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저희 첫 시간에 올해 기출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시면 거기서 제가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걸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만나서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 여기 찾아오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첫
처음부터 클라이언트와 문제가 아닌 해결을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 중심적인 게 아니라 얘는요, 강점 관점이다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아니라 강점. 그러니까 이미 클라이언트는 강점 혹은 열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이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없었던 때를 물어보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지 그 안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질문하는 것을 예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것을 예외 질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명료화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명확화 혹은 명료화는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아까 추상적일 때,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너무 추상적일 때, 모호할 때, 그래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너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걸 명료화라고도 얘기하고 명확화라고도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항이나 전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거. 이걸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통찰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 또 내 마음속 내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어제처럼 살라고. 또 어제처럼 행동하라고, 또 어제처럼 후회하라고. 이걸 끊임없이 일상에서 그 통찰을 반복 심화 확장하는 거. 그래서 서서히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나의 그 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얘를 훈습이라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정신 분석 모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 조성은요, 어디서 나오죠? 이거는 행동 수정 모델이에요. 원래는 행동주의 모델이라고도 하고 행동 수정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책의 챕터에서는 이게 어디에? 인지치료와 행동수정 모델을 합한 거. 이 인지치료와 행동수정 모델을 합한 모델, 이걸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조성은 원래는 행동수정 모델의 기법인데 인지행동 모델은 이게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행동조성은 뭐예요? 한 번에 학습하기에 좀 복잡한 행동을요, 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하나씩 아이고 잘한다 이번에는, 아이고 잘한다 이번에는, 요렇게 해서 최종의 목표까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는 옷 입기를 가르칠 때 오른쪽 다리를 쭉 넣어볼까? 아이고 잘했어.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도 넣어볼까? 아이고 잘했어. 자, 이번에는 쭉 당겨보는 거야. 아이고 잘했어. 일어나 볼까? 아이고 잘했어. 자, 이제는 이걸 하고 쫙 올리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지를 입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 이것을 행동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 행동을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연속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강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유형 역동성 고찰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유형 역동성 고찰은 심리사회 모델에서 나왔었어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실천 기술론 문제라고도 봐도 되겠네요.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은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이 있었습니다. 간접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기법인 거고, 직접 개입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제가 발달 요인 직접 탐지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발달 요인 직접 탐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발달적 고찰이 있고 유형 역동 고찰이 있고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 있고 직접적 영향 주기, 탐색 기술 환기, 지지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얘죠.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에요.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런 경향이 있었구나. 내가 갈등하고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주로 이런 방어 기제를 구사했었구나.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꼭 이러는 습관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유형 역동적 고찰이에요. 자, 그런데 상황을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막 그거를 구절구절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져요. 이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걸 우리는 환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죠. 이거. 탐색 기술 환기, 여기서 얘기하는 탐색하기 위해서 자세히 얘기해달라 하면 그거를 세세하게 기술 혹은 묘사하다가 그러다가 아이쿠 눈물이 요렇게 탐색 기술 환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4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 이게 이제 긴장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와 같은 사이즈가 큰 감정을 둔 하고 싶어요. 점점 감소를 시키고 싶은데 이걸 한 번에 확이 아니라 조금씩 체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아주 작은 자극부터 순차적으로 노출을 시켜가면서 근육 이완 훈련 등을 같이 해서 작은 어떤 자극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자극에 노출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이완을 같이 해나가는, 그래서 최종의 불안 수준도 이제 완화하는 이런 기법이었잖아요. 근데 특정 행동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6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자, 이번에는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예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력기술은 아까 우리가 지지를 위해서 언어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언어적인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격려나 제보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격려는요 보통 아이고 잘했어. 그러니까 격려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encouragement이에요. 용기가 없을 때, 주저할 때, 머뭇거릴 때, 뭔가 특정 행동을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너 이거 한번 해보겠니? 어머 잘하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주저하고 있으면 오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주로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격려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제보증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 잘해낼 거야. 이겨낼 거야.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사회복지사가 믿음을 전달하는 걸 제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냈구나. 이거 인정이나 칭찬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격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어. 이번 일도 잘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증은 상황이 좋아질 거다. 너 더 나아질 거다. 병을 이겨낼 거다. 결국은 해낼 거다. 이런 건 우리가 제보증에 가까운 거죠. 환기는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그래서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 기분,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죠. 이건 환기 기술이 맞습니다. 자, 직면은요, 아까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 그 다음에 네 말과 네 행동, 네 말과 네 표정, 네 행동과 네 가치관 너무 불일치하지 않느냐. 자,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지난번에 하겠다고 한 것과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고 있죠. 말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 뭐죠?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직면 기법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8번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한테 화내서 너무 죄송하다. 아빠가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리 절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시니까 그가 화가 난다. 화를 내게 된다. 우리가 왜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싶지만, 그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잘 지내고 싶지만 근데 그게 참 어렵다고 네가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한 내용을, 말의 내용과 뜻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말을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재진술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환원 기법이라고도 하고
바꾸어 말하기 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 사용이 된 건 환원 기법이에요. 재명명은 앞서도 재정의 혹은 재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인 거고요. 탐색은 그야말로 탐색이에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거는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이면 혹은 이걸 저변의 단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를 설명해주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은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재보증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불확실해해요. 혹은 의구심을 가져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혹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때 너 잘할 거야. 잘 해낼 거야. 라고 사회복지사가 확신과 신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좀 줄이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명료하는 클라이언트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좀 이해하기 혼란스럽게 말을 해서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명료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지금 네가 첫 번째 스타일은 네가 지금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다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말은 그러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내가 이해한 걸 확인함으로써 맞아요. 그럼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이 이게 이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료화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환기는 보통은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잘했어 라고 우리가 보통 인정해 주잖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기법. 우리가 보통 인정 기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5번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시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각. 이거는 관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니? 라고 의미를 변화시켜 주는 거 혹은 관점을 달리 하게 하는 것. 이거 뭐라고 불렀죠? 얘는 재명 혹은 재구성, 재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9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초기 면접을 위한 준비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적인 수준으로 푸시면 돼요. 면접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접 목적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확정을 한다기보다는 잠정적으로 설정한다는 말이 맞아요.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다는 말은 그 질문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의 말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혹은 슈퍼바이저에게 미리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환경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기관에서 의뢰됐을 때에는 의뢰서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라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예요. 그리고 자기 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럴 때는 역전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나도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가정폭력 가해자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요럴 때 역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역전이는 치료에 방해가 돼요. 역전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머뭇머뭇거릴 때 사실은 나도 이렇게 적절한 수준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노출을, 물론 자기 노출을 할 때는 노출의 정도나 양을 클라이언트를 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혹은 개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준에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죠. 3번, 4번, 5번은 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의 전 남편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 그러면서 안 주고요. 그 다음에 딸의 휴대폰 번호도 못 바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 씨는 아버지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딸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받도록, 여기 뭐죠? 영미 씨는 아버지의 그렇죠. 전화를 받도록 하였다. 전화를 계속해서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한 사정평가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피해자의 위치에 있도록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미 씨와 그 딸의 정당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지금 행사하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이런저런 조건으로 자꾸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그걸 침해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맞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것, 요걸 우리가 옹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옹호가 되니까 가족 옹호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족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재명명과 같은 재구성, 이게 아니고요. 얘는 가족 재구조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재구조화. 자, 이거는 뭐냐면 가족치료 기법들 중에서 가족치료 모델들 중에서 구조적 가족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 구조적 가족치료. 인데 거기서는 가족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가족의 구조가 붕괴돼서다. 그래서 가족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가족의 문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붕괴된 가족의 구조를 다시 바로잡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족을 재구조화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족 재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의 경계가 너무 밀착된 경우는 경계를 좀 만들어주고, 가족 내 경계가 너무 경직된 경우는 경계를 조금 더 허물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족을 조금 더 명확한 경계를 가질 수 있는 기능적인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정의하기는 이게 아까 이제 재명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재명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재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하고 같은 기법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자신들의 상황을 다른 각도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탈삼각각 기법은요, 가족치료 기법들 중에서 전략적이 아니라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가족 내에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가 있고, 이 삼각관계는 보통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갈등을 두 사람이 서로 직접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갈등의 제3자, 보통은 부모 사이의 갈등에 근데 자녀가 여럿일 때는 보통 가장 취약한 자녀를 이 삼각관계에 끼워서 이해를 삼각관계의 희생자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그때 이 자녀를 해방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이 아이를 끼우지 않고 당사자들의 갈등을 둘 사이에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삼각관계를 끊어내는 기법, 이것을 탈삼각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깨뜨리기는요, 얘도 구조적 가족치료, 아까 이제 가족 재구성하고 마찬가지로 균형 깨뜨리기도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보면 모두가 평등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은 엄마의 권력이 짱 세고 그다음 어떤 경우는 아빠의 권력이 너무 높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 개입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아빠의 권력이 너무 세서 다른 자녀들이나 아내가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그걸 딱 차단하면서 네가 그건 뭘 몰라서 그렇다. 내가 얘기할게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아빠가 자꾸 끼어들게 때 그럴 때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힘이 약한 쪽을 응원,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균형 깨뜨리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번 보시면은요,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사회복지사가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도 막 선생님 제가 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바보같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상담소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이대로 있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든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고 사실 상담소 찾아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선생님 그 용기를 내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사실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오히려 당신이 아이들과 더 잘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긍정적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거 뭐예요? 다른 관점에서 주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명명 혹은 재구성 혹은 재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료하기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너무 모호할 때, 추상적일 때 혹은 혼란스러울 때 구체화시키는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너무 장황하게 두서없이 여러 얘기를 할 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선생님 지금 우리는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A에 좀 더 집중하자. 요거 초점화라고 얘기했고요.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 너 잘 해낼 거야 라고 확신을 제공을 해주는 기법이라고 얘기했고요. 해석은 클라이언트 행동 혹은 말, 상황의 기저의 원인을 이론에, 지식에 혹은 직관에 혹은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기초해서 아마도 이래서 이러는 게 아닐까라고 설명해주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4번 클라이언트와 면접 중에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이 얘기 하다가 이제는 이 얘기를 넘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뭘 한 다음에 요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번에는 이러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용한 기법은 요약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실천 과정에서 활류하기예요. 활류는 뭐예요? 영어로 피드백을 한다는 거거든요. 피드백 이것을 우리가 활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피드백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뭔가에 투입이 있으면 여기 이제 투입이 있으면 여기서 지지고 볶다가 여기서 뭔가 산출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입과 산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실천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저런 개입을 했는데 이런 기법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지지고 볶고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걸 더 하게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피드백 중에서도 활류 중에서도 이걸 플러스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이 활류를 정적 피드백, 정적 활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기법이나 모델이나 이런 걸 써서 개입을 했는데 결과가 산출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다음번에 그걸 또 해요, 안 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구나. 요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만해. 이걸 부적 완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죠? 요거. 욕구를 확인해서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거는 정적 반려가 되는 거고요. 이게 클라이언트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자신의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 전략을 이렇게 계속 할지 아니면 수정할지에 대한 피드백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가 4번이어서요. 이 4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실천 문제는 주로 실천론에서 나오거든요. 주로는 실천론에서 나왔는데 2022년하고 2024년에는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 문제가 실천 기술론 시험에서 나왔어요.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의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여기 오지는 않았다란 얘기예요. 그럼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줘야 돼요. 수용을 해줘야 되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너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의 상담을 통해서 네가 바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죠. 원치 않는 의뢰 과정에서 생긴 억눌린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그거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적극적으로 너를 위해서 너를 돕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공감하는 기술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원치 않는 면담에 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너가 뭐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행동을 사회복지사의 관점에 가치관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천론 파티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원칙에서 비심판적 태도하고 관련이 되죠. 비스택이라는 분이 뭐 개별화, 수용, 의도적 감정 표현 뭐 등등등을 얘기했거든요. 비심판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이나 특성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돕고 싶다, 도울 수 있다, 이런 걸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주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이 문제 해결 모델은 사실은 제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가 문제 해결 모델이 원래 이제 펄만 실천론을 공부하다 보면 1957년에 헬렌 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는 통합 방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분류를 할 때 지금 이 문제 해결 모델을 그거라고 착각을 해서 실천론 파트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지금 이 실천 기술론에서 물어보는 문제 해결 모델은요. 어떤 모델이냐면 인지 행동 모델에 보면 문제 해결 치료가 있거든요. 그걸 문제 해결 모델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론 저희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얘가 어디에 있냐면 80페이지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자, 그래서 80페이지에 보면 Problem Solving Therapy 해가지고 문제 해결 치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얘는 크게 보면 어디에 해당하죠? 인지 행동 모델에 해당이 돼요. 인지 행동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문제 해결 모델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대안들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실제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절차들을 익힘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이후에 어떤 문제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 문제 상황을 이런 문제 해결 스킬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1, 2, 3, 4 번부터 보면 클라이언트의 동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클라이언트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아방어 기제를 적극 활용한다. 일단 자아방어 기제는요. 인지행동 모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정신분석 이론의 키워드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분석 그 모델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서 이건 인지행동이나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8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문제를 평가해서 문제를 위협이라고 보지 않고 도전이라고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해보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인지행동 모델은 예, 기본으로 의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은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내 정서나 행동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내가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가가 결국은 문제에 영향을 줄 뿐이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야. 즉 의지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래서 막 우리 일지도 쓰고 로그 이런 거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예, 요런 게 그리고 혹은 지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질 때는 인지행동 모델을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도 맞고요. 자, 문제 해결의 주된 초점은 클라이언트 대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해가면서 혹은 학습을 해가면서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내가 그것을 지금보다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거는 뭐 방어 기제라는 키워드만 보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센스가 좀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실천론 파트하고 겹친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그런 문제고요. 일부는 실전 기술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 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런 문제들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고단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